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기출문제 해설 강좌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기본 이론 부분과 심화 이론 부분 충분히 학습이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학습이 됐다라고 판단하셨을 거고요. 학습도 진행을 해 주셨을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탄탄히 다져주시고요. 거기다가 나는 어느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모른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구분을 좀 해주셔야겠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을 또 추가적으로 하는 계기를 또 만들어 주셔야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론 학습이 끝나셨다면 문제풀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반드시 문제풀이 해설 강좌는 여러분이 먼저 선행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학습이라 함은 문제풀이를 먼저 해 주신 다음에 채점도 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내가 잘 모르는지 체크도 좀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 해설 강좌를 들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다라는 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냥 문제집만 가지고 아무것도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설을 한번 들어볼까 해서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 학습 방향을 전환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 자체가 나는 그런 만큼의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 중에 쪼개어서 일부를 활용하시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바로바로 여러분이 해설 강좌 들으시면서 학습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습 효과를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풀어보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해설 강좌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인지가 더욱더 정확하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잘 학습하시는데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학습 계획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집의 경우도 전체를 8개 파트로 구분을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론에서 학습하셨던 순서 그대로 전자계산기 구조부터 출발해서 구분을 좀 해드렸고요. 거기다가 챕터에 대한 구분을 해드리는 부분에서도 기본 이론에서 구분된 챕터와 심화 이론에서 구분된 챕터까지 모두 다 해당 파트 내에 포함을 시켜놨고요. 그 챕터 명칭 또한 동일하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관련 부분에 대한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찾아보아야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찾아보기 편하도록 구성을 해드린 거죠. 예, 그래서 파트에 대한 구분, 챕터에 대한 구분에 대한 거는 이론에서 구분하셨던 거하고 동일하다라는 거, 그거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좀 찾아보시고 이런 부분에 잘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실 텐데 전자계산기 구조의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과 관련되는 문제들 1번부터 한번 풀어보실 건데 자, 여기에 이제 풀어보시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익히 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타직렬 관련되는 문제들까지 모두 다 포함을 시켜놨다라는 점. 계리직에 해당하는 문제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타직렬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같이 대비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문제 구성을 좀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 시스템 발전에서 첫 파트에서 배우실 때 컴퓨터가 점차적으로 어떤 형태의 발전이 되어 갔다라는 특징을 구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 중에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했죠. 자, 요거는 우리 만든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만든 사람, 그러면 폰 노이만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폰 노이만 방식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컴퓨터 내부에 내장을 시켜놓고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의 경우는 외장형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무조건 수행시킨 프로그램을 넣어준 다음에
그러니까 내장을 시켜놓은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필요할 때마다 넣어준 다음에 프로그램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 프로그램 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 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관련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찾아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니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한 최초의 컴퓨터는, 자, 최초의 컴퓨터라는 특징에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내장 방식을 사용한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애니악 맞습니까? 애니악? 자, 이 애니악 그러면 프로그램이 발전되어진 과정 중에 다른 거는 배제하고라도 이름이 비슷했던, 그죠? 세 개 형태가 있었죠.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냐면 끝글자를 따서 악, 삭, 박 이렇게 외워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그 중에 이제 그러면 애니악 이게 되겠네요. 애니악, 그죠? 그러면 이 애니악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경계 라인이 그어지죠. 그래서 애니악은 프로그램 외장형 형태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장 방식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프로그램을 넣어준 다음에 가동을 시키는 형태였다. 이거였고요. 애니악에서 다음으로 넘어온 악삭에서 삭.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애드삭. 이렇게 됐죠? 애드삭. 바로 여기에서부터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채택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사실상 내장 방식에 해당하는 게 채택이 되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이 당연히 내장 방식, 요걸 기본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최초로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애드삭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1번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잘못됐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애드삭 다음에 애드삭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드박으로 이제 넘어가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쭉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 대한 거는 다 내장형에 해당하는 게 도입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사실은 내장 방식에 해당하는 것이 도입이 된 거는 애드삭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인 거고요. 이것이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로 도입이 됐어라는 거 하고요. 이게 도입이 된 다음에 완성이 됐다라는 거 하고는 조금 차원은 다르죠. 그래서 완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애드삭 다음에 애드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완성됐다. 이렇게 이제 구분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는 최초라고 했기 때문에 애드삭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옳지 않은 거 1번을 확인은 해 보셨고요.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거에서 확인해 볼게요.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내장 방식 사용하고요. 컴퓨터가 작업을 할 때마다 설치된 스위치를 다시 세팅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폰 노이만이 제안을 한 방식이다. 그렇죠. 새로 이제 계속적으로 새로 설치를 하고 한 번 설치하는데 반나절 시간 소요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 방식이죠. 프로그램과 자료를 내부 기억 장치에 저장한 후에 프로그램 내의 명령을 순서대로 꺼내서 해독하고 실행하는 개념을 말한다. 어떻습니까? 다 맞는 설명이죠. 네, 자 그래서 내장 방식에 대한 설명 이렇게 구분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뒷부분에 제가 이거를 조금 추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혹여나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죠.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악, 애드삭, 애드박, 악삭박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고 외장 방식에 해당하는 게 애니악에서 사실 끝나죠.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최초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애드삭 그리고 내장 방식에 대한 것을 완성했다라고 하면 애드삭 바로 다음인 애드박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애드박의 경우는 내장 방식이 완성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의가 있지만 사실은 최초의 이진법 체계를 사용했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부분이죠. 이진법을 사용하기 이전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십진법 체계를 그대로 썼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진법 체계를 에드박에서부터 최초로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니까 최초라는 거 반드시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가 개발되어진, 발달되어진 과정에 따른 특징 구분하는 거 이제 가장 첫 파트에서 잘 좀 해주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에서는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자, 첫 번째 부분에서 보니까 포트란이나 코볼 같은 고급 언어는 집적 회로가 적용된 3세대 컴퓨터부터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자, 이게 맞는지 한번 보시면 포트란과 코볼에 해당하는 고급 언어, 자, 얘는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 얘는 2세대 언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집적 회로를 적용한 3세대 컴퓨터. 자, 집적 회로 IC를 3세대 쪽에서 사용을 했다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집적 회로가 3세대에 사용이 됐다라는 거는 별개 문제고, 지금 포트란, 코볼 같은 코볼 언어는, 요런 고급 언어는 2세대 때 사용되었던 언어다라는 부분이니까 서로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에 해당하는 게 옳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선택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머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애플사는 1970년대에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하였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요거 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이거를 이제 들어보시거나 이렇게, 그죠?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애플1이라고 해서 애플사에서 1973년에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애플1이라고 해서 이제 출시가 되었던 제품, 그거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IBM사에서 IBM PC라고 불리우는 컴퓨터를 1980년대, 역시 80년대 초반에 이제 출시를 했던 거, 역시 맞는 설명. 그리고 1990년대 이르러서는 우리 현재의 월드와이드 웹, WWW에 해당하는 거 있죠. 예, 관련되는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인터넷과 관련되는 컴퓨터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기준으로 해서 컴퓨터가 뭐 출시가 된 부분, 이와 관련해서 이제 2, 3, 4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이제 맞는 설명으로서 구분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애플사의 애플이 1970년대인지 IBM PC가 1980년인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정확하게 구분을 잘 못하고 있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전체 선택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전체 중에 일부를 잘 모르더라도 알고 계시는 부분 위주로 해서 정답을 좀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같은 경우에 제가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앞서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세대에 해당하는 거 구별해주는 이런 부분에서 특징이 다들 확인이 되신 내용들인데 그거를 좀 조합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세대를 1세대에서 5세대 형태로 구별을 좀 할 수 있고요. 1세대의 진공관, 그 다음에 2세대는 트랜지스터, 그리고 3세대부터가 집적 회로에 해당하는 IC가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집적도에 따라서 집적도가 점점 커지면서 4세대에서는 LSI 그리고 VLSI, 그거보다 집적도가 더 많이 커지는 ULSI가 5세대. 이렇게 이제 세대별로 이제 구별을 좀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선택지에 나왔던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떤 것을 사용했느냐 이거잖아요. 1세대는 아무래도 이제 기계어, 그래서 이제 기계어 수준의 언어들이니까 기계어, 어셈블리어 이런 것들이 1세대 때 사용이 된 거고요. 2세대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수준의 고급 언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점에 만들어진 언어가 포트란,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코볼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2세대 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골에 해당하는 언어, 알골 60, 그 다음에 리스비라는 언어. 요 언어들에 해당하는 특징은 저희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라는 파트에서 학습을 해 보신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만 이렇게 조금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세대 쪽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고급 언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고급 언어들도.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나 C 이런 언어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요 시점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객체지향 언어에 해당하는 게 3세대부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객체지향 언어 그러면 우리 이제 객체지향이 아니라 다시요. 객체지향이 아니라 구조적 설계를 하는 언어. 요게 이제 3세대에 해당하는 것부터. 그래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게 C 언어잖아요. 그죠? 익히 이제 C 언어 소스 코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 C에 해당하는 거라든지 파스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기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3세대가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그런 형태가 된다면 4세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객체지향 언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객체지향 언어 그러면 우리 이제 C에서 이름 비슷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C++,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자바 이런 것들 모두 다 객체지향 언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언어들이 이제 4세대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앞에서 제가 특별하게 제시는 안 해드렸지만 로터스 1, 2, 3라든지 디베이스라든지 예, 이런 언어들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SQL은 우리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예, 이런 언어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죄다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언어들이에요. 로터스 1, 2, 3, 디베이스, SQL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조작하기 위한 언어들인데 이런 언어들에 해당하는 것들도 4세대 때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게 이제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세대로 오면서 아무래도 자연어에 해당하는 측면. 그러면 요거는 인공지능하고 아무래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패턴 인식을 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5세대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1번 선택지 부분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결국은 이거를 이제 섞어 놓은 거잖아요. 3세대 쪽의 IC에 해당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세대 쪽에서의 고급 언어인 포트란과 코볼에 해당하는 부분 요거를 이제 섞어 놓은 형태로 선택지를 구성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변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세대별로 사용되어진 주요 소자에 해당하는 부분, 진공관, 트랜지스터, IC 뭐 이런 거는 앞에서 익히 많이 구분해 주셨고요. 거기다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여러 가지 종류에 따른 특징도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에서 구분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결합을 시키셔가지고 세대별로 요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두시면 지금과 같은 문제 형태를 좀 잘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프로그램 그리고 세대에 따른 뭐 프로그램 언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특징들 뭐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하시는 형태로 컴퓨터 시스템이 발전되어진 과정에서의 관련되는 문제 형태로 좀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어떻습니까? 이게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 뭐 자주 등장하는 문제 형태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죠. 예, 그렇게 뭐 빈도수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분야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뭐 지금과 같은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으니까요. 예, 관련해서 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이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우리 두 번째 챕터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와 관련되는 문제들. 뭐 컴퓨터 시스템의 내부적인 구조가 중앙 처리 장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들의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데 자, 관련되는 문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셔서 자, 중앙 처리 장치의 구성 요소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중앙 처리 장치 그러면 내부적인 구성 요소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쵸? 제어장치, 그리고 연산장치, 그리고 중앙처리장치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의 임시기억 공간에 해당하는 레지스터까지. 요게 기본 구성 요소로서 구분되어지는 것들이죠. 자, 그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펴보시면 1번에 ALU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그쵸? 연산장치, 산술, 논리, 연산장치라고 해서 첫 글자만 따서 ALU라고 얘기하죠. 자, 연산장치 어떻습니까? 중앙처리장치의 기본 요소 맞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ALU 해당 사항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D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D램의 경우는 우리 주기억 공간의 종류 중에 하나죠. 주기억 장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요. 주기억 장치에 해당하는 게 이제 기억 공간으로서 별도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인 거지. 이 기억 장치에 해당하는 것이 중앙 처리 장치 안에 또 다 전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주기억 장치의 종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요. 중앙 처리 장치의 구성 요소로서 포함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다음 디귿 PCI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PCI 같은 경우는 그거죠. 중앙 처리 장치와 주변 장치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연결을 하기 위한 버스. 우리 버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공통선로에 해당하는 버스의 표준 규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버스의 표준 규격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32비트 컴퓨터 시스템 쪽에서 64비트 컴퓨터 시스템 쪽으로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버스 표준 규격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버스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 요소로서 구분하기에는 어렵죠. 당연히 구성 요소로 구분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에 있는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어떻습니까? 레지스터는 해당 사항이 되죠. 그래서 요 레지스터 자체의 정의가 중앙 처리 장치 안에 포함된 고속의 임시 기억 공간에 해당하는 게 레지스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레지스터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맞고요. 그다음 미음에 메인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메인보드는 어떤 겁니까? 우리 이제 본체를 만약에 뜯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본체 안에 본체를 뜯었을 때 사실 메인, 이거 말 그대로 메인 기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 기판을 통해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다 꽂혀 있죠. 메모리도 꽂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것도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외부랑 꽂을 수 있는 소켓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마더보드다, 메인보드다, 주 기판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비읍에 있는 제어 장치 해당 사항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CPU의 구성 요소는 연산 장치, 그리고 제어 장치, 그리고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성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되셨죠? 우리 뭐 익히 학습 많이 하셨던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잘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4번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구성 요소 사이의 데이터 흐름 그리고 제어 흐름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선택지를 한번 봐보시면 ABCD로 구분되어 있는 이 흐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어떤 게 제어 흐름에 해당하는 건지 어떤 게 데이터 흐름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 놓으시고 선택지상에서 맞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중점에 둘 건 일단 제어 장치를 중심에 두세요. 제어 장치. 예, 제어 장치에 해당하는 걸 중심에 두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어 장치로부터 흘러나가는 방향. 그럼 보셔요. 제어 장치로부터 입력 장치 쪽으로 흘러나가죠. 또 제어 장치로부터 출력 장치로 흘러나가는 화살표 지금 부분에서 흘러나가죠.
자, 제어 장치로부터 보조 기억 장치로 가죠. 제어 장치로부터 주 기억 장치로 가죠. 제어 장치로부터 연산 장치로 가죠. 뭔지 아시겠죠? 중심에 제어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제어 장치로부터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겠어요? 그렇죠. 이 제어 장치 입장에서 다른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정보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어 장치로부터 흘러나가는 것들에 대한 거는 모두 다 제어 흐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어 정보가 다른 장치로 들어가는 거다. 전달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A, B, C, D로 구분되어 있는 것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A, 그 다음에 D, J, G, H. 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모두 다 어떤 흐름이다? 그렇죠. 제어 정보의 흐름이다. 제어 흐름이다. 라고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 선택지부터 한번 볼게요. A와 F는 제어 흐름에 해당한다. A는 맞는데요. A는 제어 흐름에 맞지만 F는 우리가 체크를 한 적이 없죠? 체크되지 않은 부분들, 그거는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 정보가 오고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셔요. 주기억 장치에서 연산 장치와 주고받잖아요. 이렇게, 그죠? 주고받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가 아니라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어 장치 쪽에서는 사실상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제어 장치 내에서 다른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정보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당 장치에게 전달해 준다. 이겁니다. 내가 받는다에 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기억 장치와 주변 장치와의 관련되어서 흐르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모두 다 데이터 흐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에서 F에 해당하는 것은 데이터의 흐름이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잘못됐죠. 2번에서도 보시면 자, B와 G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제어 흐름이죠. B에 해당하는 거는 데이터 흐름이죠. 자, 데이터 흐름 G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B는 맞지만 그렇죠? 자, 3번에서 H는 데이터 흐름. H가 데이터 흐름인가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틀렸죠. 제어 흐름에 해당하는 부분. 4번에서 볼까요? C는 데이터 흐름. C에 해당하는 거 데이터 흐름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G에 해당하는 거는 제어 흐름에 해당한다. 어떻습니까? 맞죠? 예, 그러면 4번 선택 지분이 맞다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심에 놓는 거는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제어 장치로부터 다른 장치에게 흘러가는 것에 대한 거는 제어 정보가 해당 장치로 전달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일 수도 있고요. 혹은 보조 기억 장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기억하고 있다가 주변에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들 그리고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는 또 연산 장치와 서로 소통하면서 주고받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흘러간다라고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시스템 구성 요소 그리고 그들 사이의 흐름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에서는요, 레지스터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레지스터 중에서 기억 장치를 출입하는 데이터를 잠시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자, 일단 포인트가 되는 거는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을 저장한다라는 부분. 자, 레지스터는요,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데이터인 것과 사실 크게 구분하면 데이터인 것과 주소와 관련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연산을 하는 부분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연산에 사용되어질 실질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데이터가 보관된 주소와 관련되는 정보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크게 이제 좀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데이터를 잠깐 동안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CPU에서 명령어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가장 잘 들어맞는 용도의 레지스터 누구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1번부터 한번 쭉 봅시다. 1번에 스테이터스 레지스트, 상태 레지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2번에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 레지스트, 3번에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약자 형태로 사실은 훨씬 더 잘 구분하시죠. MAR, 그죠? 그 다음 4번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BR.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거와 연관해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쵸. 4번에 해당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좀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3번에 있는 MAR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한 주소 정보. 그죠? 실질적인 데이터는 MBR이 갖고 있는 건데 그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주소와 관련되는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 주소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MAR에 해당하는 게 일시적으로 갖고 있다, 일시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나머지 레지스터들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실 건데, 자, 여기서 이 부분 한번 정리를 일단 해드려 볼게요. 1번하고 2번하고 사실 좀 많이 유사해 보이시잖아요? 1, 2번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1번에 스테이터스 레지스터하고 나왔잖아요. 요거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상태 레지스터입니다. 그죠? 상태 레지스터. 어떠한 상태 정보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것을 크게 어떤 상태 정보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제가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게 큰 덩어리 개념의 의미. 그 다음에 아까 2번 선택지에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 레지스터라고 해서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중에 또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요, 다른 말로 플래그 레지스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워드, 이거는 여러분이 또 어떤 부분에서 앞에서 학습을 하셨느냐, 이 단어 그대로 첫 글자를 따서 PSW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프로그램 상태를 저장하고 있는 말 그대로 워드, 단어에 해당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상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뭔가 연산 동작을 했다라고 하면 연산 수행 중에 부호값이 발생될 것이고 혹은 뭐 오버플러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들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 정보 자체를 PSW라고 하는 거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를 PSW, PSW에 해당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말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말로 플래그 레지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태 레지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메이저 스테이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기억, 중앙 처리 장치, 중앙 처리 장치가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어느 동작, 어떤 동작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애를 메이저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결국 그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게 메이저 스테이트 레지스터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상태 정보를 갖고 있는 거긴 한데 누구의 어떤 상태 정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포함 관계로서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레지스터와 관련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은
컴퓨터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루 이제 등장을 했어요. 선택지상에 보시게 되면 1번에는 MIPS는 1초당 100만 개 명령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컴퓨터 연산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연산 속도 관련되는 단위가 앞쪽에 몇 가지 더 있었죠. 네, 관련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때 이제 MIPS가 100만 개, 밀리언이라는 형태였으니까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 이렇게 갔으니까 초당 100만 개 명령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속도 단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SRAM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SRAM은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자료를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기억 장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램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는 휘발성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SRAM이건 DRAM이건 간에 롬으로 가줘야 비휘발성의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전원 공급이 끊어지면 기억된 내용도 사라진다 이거였거든요. 램의 기본 특징은. 그래서 보존할 수 있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확인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 3번은 KB, MB 요거 이제 뭐예요? 기억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 잘 아시죠? 그죠?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기억 용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게 가장 큰 단위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죠? 순서대로 잘 기억하고 있으시죠? 4번에 보니까 SSI, MSI, NSI, VLSI 요거는 집적 회로에 해당하는 종류들이죠. 근데 이제 그 집적도에 해당하는 거는 집적도에 해당하는 게 어느 정도의 집적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그들을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소규모냐, 중규모냐, 대규모냐 이렇게 그러니까 집적의 정도가 당연히 이제 여기에서부터 쭉쭉쭉 뒤로 갈수록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VLSI 쪽으로 올수록 집적도가 훨씬 높은 거죠. 많이 밀집되어 있는 회로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됐죠? 집적도에 따라 구분된 용어이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부분에 대한 걸 골고루 섞어서 설명을 충분히 해 놓을 수 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게 맞냐 틀렸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별할 수 있는지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7번은 우리 잘 알고 계시는 하드디스크에 관련되는 문제긴 한데 용량을 물어봤어요. 저장 용량.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하드디스크의 기본적인 구조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보셔요. 하드디스크는 원판에 트랙에 해당하는 것들이 쭉 홈의 형태가 파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홈에 데이터가 기록되어지고 읽혀지는 형태로. 그러면 이제 이 홈이 사실상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보다 세 개 더 많은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데이터의 전체 저장 용량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을 마치 피자 조각 쪼개듯이 일정 구역으로 나눈다 그랬죠. 요거를 이제 한 덩어리를 섹터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섹터에 해당하는 구분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구분된 데이터가 얼만큼 많이 저장되어질 수 있나라는 측면에 대한 게 있을 터인데 이때 보시면 한 섹터 안에 얼만큼의 용량이 저장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섹터가 만약에 7개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당 100만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은 700만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10개의 섹터가 있는데 100만큼 저장한다. 그러면 그거는 1000만큼의 총 저장 용량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이 쪼개어진 개수적인 부분도 필요하겠고 한 섹터당 총 얼마만큼의 저장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이게 이제 디스크 저장 용량하고 역시 관련이 있겠죠.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이러한 디스크를
하나만 구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디스크 팩의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팩이라는 것은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애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요거 하나가 아니라 또 있는 거예요. 또 있고 이거를 쭉 이렇게 밀집시켜 놓는 거예요. 결합을 해 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여기에도 트랙이 있고 여기도 섹터가 있고 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이 생긴 애들을 여러 개로 겹쳐놓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만약에 첫 번째 디스크 면에 첫 번째 1번 트랙이 있었다. 그러면 두 번째 디스크 면에도 1번 트랙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 트랙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도 1번, 여기도 1번. 그러면 이게 하나 있을 때는 한 개.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면이 더 있으면 이거보다 사실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또 한 면이 더 있으면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같은 번호에 해당하는 트랙, 그들을 실린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은 실린더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디스크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5장이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상 똑같은 트랙 넘버에 해당하는 것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전체의 개수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요 개념을 좀 접목을 시키셔가지고 디스크의 전체 용량을 이제 계산하는 부분에서는 이 관련되는 수치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모두 다 곱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섹터당 100만큼 저장이 된다. 섹터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 해서 100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제상에서 보시면 실린더의 개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면의 개수도 있죠. 예, 이게 면을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면이 있다. 그러면 면수까지 곱하기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트랙당 섹터 개수가 몇 개가 있더라. 그리고 한 섹터의 크기라는 거는 한 섹터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적인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겠어요? 이렇게 파져 있는 홈에 해당하는 트랙, 그리고 트랙 동일한 넘버가 모인 실린더, 그러니까 그 개수만큼에다가 트랙당 섹터 개수, 그리고 한 섹터당 저장할 수 있는 용량,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면의 개수까지 모두 다 곱하기를 해주시면 전체의 디스크 총 용량에 대한 것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형태는 제가 이제 제시를 고는 좀 해드렸죠? 이렇게 한번 봐보시면 트랙 개수 32,768에다가 트랙당 섹터 개수가 256. 한 섹터의 크기, 그러니까 한 섹터당 저장할 수 있는 바이트인 거죠. 그게 이제 512. 그리고 전체 면의 개수는 4개면 해서 모두 다 곱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요거를 곱하기 작업을 하실 때 그냥 단순 산수적인 곱하기로 해주시 마시고요. 용량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러면 2의 지수승에 해당하는 값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용량에 해당하는 단위는 선택지상에 나와 있는 것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량 단위에 해당하는 게 지금 선택지에 보면 모두 다 기가바이트로 제시를 해놨거든요. 그럼 우리도 기가바이트 수준으로 용량 단위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킬로바이트로 돼 있다. 그러면 킬로바이트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지상에 나와 있는 단위대로 계산을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단위 자체는. 그러면 이제 요거를 2의 지수승으로 표시를 했을 때 차례대로 제가 이제 표현해드렸죠. 2의 15승, 8승, 9승, 2의 2승. 이거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앞에 이론 학습하실 때 제안을 좀 해드렸던 게 2의 지수승 부분에서 자주 사용하는 2의 0승부터 2의 10승까지는 무조건 바로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2의 9승이다 그러면 512, 2의 8승이다, 256 이게 이제 바로바로 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계산 문제에서도 좀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2의 10승 이상에 해당하는 11승부터 시작을 해서 15승, 16승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까지도
사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자주 나오니까 그 부분에 이해 지수승 값 표현에 대한 것도 익혀두시면 좀 아무래도 빠르게 계산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 지수수로 표시되어진 것들의 지수는 밑수가 다 똑같을 때 지수는 더해 주셔야죠. 곱하기식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 지수에 해당하는 값들을 모두 더합니다. 곱하기식에서는 그렇게 만들죠. 그러면 2의 34승이 돼요. 2의 34승에서 분리를 하면 2의 4승 곱하기 2의 30승, 이게 2의 34승이잖아요. 왜 그렇게 분리했을까요? 그렇죠. 용량 단위를 맞추려고. 지금 여기 2의 34승이라고 한 거는 바이트에 해당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바이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용량 단위를 좀 맞추자? 그러면 2의 30승에 해당하는 게 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2의 30승을 먼저 띄어내고 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2의 4승에 해당하는 게 그러면 남으니까 2의 4승은 16이잖아요. 결론적으로 16기가바이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디스크 용량 계산하시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잘 익혀 두시고요. 요때 요거를 아시더라도 여러분이 요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 지수승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용량 단위를 선택지상에서 문제상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맞춰서 용량 단위 조절해 주시는 거까지 잘 적용을 좀 해 두셔야 주셔야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조금 계산하는 문제 형태 이제 요렇게 좀 제시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에서도 사실 연이어서 조금 계산 문제를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요. 8번 문제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클록 주파수, 클록 펄스에 해당하는 거 이제 제시가 됐고, 그러면서 실행해야 될 명령 개수가 15만 개다. 그리고 실행 명령당 소요되는 평균 CPU 클럭 사이클 수는 5사이클이 필요하다. 그 말은 한 개 명령을 수행하는데 5번의 클럭이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의 명령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 해당하는 거에서 전체 A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소요되는 CPU 시간은 얼만큼일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일단은 실행해야 할 명령 개수가 15만 개라는 거죠. 그러면 이 15만 개를 수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한 개, 여기서 문제 푸실 때 한 개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5개 클록 사이클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의 클록 사이클, 이 주파수는 얼마만큼의 시간 간격, 이 클록이라는 게 한 신호가 들어가고 다음 신호가 들어가기까지 그 사이 간격이 얼만큼이냐, 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얘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단위를 역시 잘 보셔야 돼요. 단위가 1기가헤르츠라고 돼 있는 거예요. 기가헤르츠. 자, 일반적으로는 표준 클록 사이클에 관련되는 주파수 단위는요, 헤르츠예요. 그냥 헤르츠. 그러니까 이 헤르츠라는 거는 1초라는 시간 동안 한 번 동작되어지는 것의 기준, 그 단위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가헤르츠에 해당하는 단위로 가버리면 단위에 대한 부분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걸 좀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기가 1기가헤르츠가 아니라 그냥 1헤르츠라고만 되어 있었다. 그러면 사실 요거는 헤르츠 기본 단위로 충족돼서 맞춰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계산에 영향이 없죠? 어떤 것만 영향을 가져요? 15만 개라는 명령 개수, 그 다음에 한 명령당 클록 사이클이 5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가헤르츠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헤르츠 단위로의 변환,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계산 문제에서는요, 단위를 맞춰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거 염두하시면서 이 부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문제 한번 또 계산해 볼게요. 자,
제가 앞에서 금방 설명을 해드렸지만 1초라는 시간 동안 한 번 작동하는 것에 대한 단위가 헤르츠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클럭 주파수의 기본 단위는 그냥 헤르츠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위가 바뀌어서 만약에 1초라는 시간에 10의 3승회만큼 동작되어지는 형태로 단위를 맞췄다. 그러면 그럴 때는 킬로헤르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올라갑니다. 10의 6승이 되면 메가헤르츠, 10의 9승이 되면 기가헤르츠. 그러니까 그러면 금방 나왔던 기가헤르츠는 10의 9승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거 염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한번 적용해 봅시다. 명령 하나당 5개 클럭 사이클에 대한 게 소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15만 개 명령을 처리를 하려면 당연히 15만 곱하기 5 클럭 사이클만큼이 소요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이때 보시면 한 클럭 사이클, 한 클럭 주파수에 대해서 1기가헤르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그거를 헤르츠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15만 개 곱하기 5 클럭 사이클 한 것에서 얘를 나누기 합니다. 뭘로? 10의 9승에 해당하는 값. 이게 이제 기가헤르츠로 맞춰진 값이니까 헤르츠에 해당하는 단위로 맞춰주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초당 몇 초에 해당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15만 곱하기 5 하시고요. 나누기 10의 9승. 요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면 0.0007호초. 초 단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본이니까 당연히 헤르츠의 초, 이게 1초당 얼만큼 뭐 이렇게 이제 측정되는 단위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0.0007호초에 해당하는 시간이 소요된다 하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 선택지상에 보시면 선택지에서는 초 단위에 해당하는 걸로 나왔으면은 금방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0.0007호초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선택지에 없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속도에 해당하는 단위를 밀리세컨드 단위냐 아니면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냐 두 가지 형태를 제시를 좀 해놨네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세컨드 단위에 해당하는 걸로 봤더니 3, 4번은 계산된 부분에서 아예 수치값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외하시고 밀리세컨드에 해당하는 단위 중에서 7호 나와 있는, 그죠? 그럼 맞추셔야 되는데, 자, 우리 세컨드하고 밀리세컨드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밀리세컨드가 얼만큼 더 빠릅니까? 1000분의 1초만큼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초에 해당하는 게 밀리세컨드잖아요. 그죠? 그만큼 더 빨라요. 초 단위보다. 그러면 결국은 0. 아까 0.0075 세컨드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사실상 나누기 1000 해주는 개념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 오죠? 그러면 0.75 밀리세컨드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역시나 여기에서도 용량 단위를 잘 맞춰주시는 거. 요거 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지금 7번 문제에서도 단위를 잘 맞춰주시는 거 제가 이제 주의하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는요, 어떤 문제든 간에 주어져 있는 단위하고 표준으로 쓰는 단위하고 그다음에 선택지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위 이런 것들을 다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잘 맞지 않으면 정답과 좀 멀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산도 계산이지만 단위에 대한 걸 잘 맞춰주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계산 연습하실 때 잘 좀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계산 관련되는 문제 한번 풀어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9번에서는 자, 문제 자체가 조금 길어요. 길었는데 이제 잘 읽어보시면 문제 자체 해결은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P를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실행 시간 중에서 60%의 시간이 연산 A,
자,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연산 A를 수행하는데 60%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연산 A 말고 다른 거, 그거 말고 그 외의 연산을 수행하는 거에 40% 시간이 소요된다. 전체 100% 중에 60%는 A를 수행하는 데 쓰고 그 외의 거에 40% 시간을 소요한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자, 이때 보시면 A만 이런 설명했어요. 연산 A만 N배 빠르게 실행하도록. 그러니까 A에 대한 것만 빠르게 하겠다. 그 외의 거는 그대로 놔두고 A에 대한 것만 빠르게 실행을 해서 컴퓨터 성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시간이 50% 감소되도록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A 연산에 대한 거를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런 다음에 전체가 실행 시간이 50% 감소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자 봅시다. 이 연산에 대한 걸 수행하는 프로그램 P가요. 전체적으로 100%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에 있어서 A에 60을 쓰고 그 외에 40% 시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얘에 대한 성능을 향상을 시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성능을 향상을 시켰어요. 그죠? 성능 향상을 시켜서 전체를 얼마가 되게끔 했다? 이 전체가 50% 시간만 소비되게 했다. 근데 사실 그 외의 연산에 대한 것들은 40%에 해당하는 부분이 변함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 없죠. 얘만 성능 향상을 시켰다. 빠르게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자, 여기서 사실 답이 나옵니다. 60% 처음에, 그 다음에 60%, 여기가 40%. 그래서 그의 합산이 100%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40%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합산한 게 50%가 되면 되는 거예요. 소비 시간이.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를 쓰겠다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얘는 아무 변함이 없으니까 10%를 쓰겠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사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100에서 50%만 쓰는 이런 성능 향상을 하겠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게 결국 뭐예요? N에 대한 값이 뭐냐? A 연산을 N배 빠르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만큼 빨라진 거냐? 전체 원래는 60% 시간을 소비했었는데 성능 향상을 하고 나서 10% 시간만 소비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0%와 50% 사이에 배수 관계로 따지면 그쵸? 6배죠. 6배. 나누기 해보시면 60 나누기 10, 6배, 6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능 자체가 이만큼 더 빨라졌다는 거는 6배가 더 빨라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6배가 빨라짐으로써 사실은 전체 소비 시간이 50%로 감소했다.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어때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놓고 나면 뭐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보실 것까진 없는데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이제 등장했다라는 거. 예, 그거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문장으로 이제 정리는 한번 해드렸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또 나중에 가시면 여러분이 문제를 접할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또는 기존에 또 다른 문제집을 좀 풀어보시면서 뭐 암달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일단은 나 안 들어봤는데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다음번에 분명히 기회는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딱 여기에 딱 들어맞는 뭐 법칙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사 형태의 법칙들 이렇게 관련해서 막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막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참고는 일단 해 주시고요. 뭐 아직까지 잘 모른다라고 하시더라도 뒷부분에서 우리가 또 접할 기회는 있을 테니까 우선은 그런 법칙은 잘 모르더라도 주어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좀 해석해서 문제를 또 해결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이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뭐 그 뒷부분에서는 지금 10번부터 해서 사실 나오는 문제들은요. 메모리 관련해서 이제 좀 제시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10번에서는 주소 관련해서 이제 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메모리 관련해서
또 메모리 메모리 주소, 메모리를 구성할 때 데이터를 구성하는 비트수라든지 주소를 구성해야 되는 비트수라든지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자, 여기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이 일단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조금 맞춰주시느냐 하면요. 바로 이 부분. 직렬로 연결을 했느냐, 아니면 병렬의 형태로 연결했느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포인트를 좀 잘 맞춰주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직렬이다, 병렬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메모리를 연결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직렬, 병렬과 관계없이 사실상 직렬 방향, 병렬 방향으로 다 연결된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개수적인 부분만 측정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문제가 제시가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직렬로 연결을 하겠다. 몇 개를 직렬로 하겠다. 그러면 몇 개를 병렬로 하겠다라고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느 부분을 직렬일 때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보셔요. 512 곱하기 4비트의 램을 직렬로 연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겁니다. 512에 해당하는 부분, 즉 메모리 표현에 있어서 앞부분에 얼마 곱하기 얼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 표현하고 있는 주소 체계와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소 체계라는 거는 메모리가 저장되어지는 공간을 주소로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되는 부분이 무엇 곱하기 무엇이라고 했을 때 앞부분 쪽. 자, 요게 주소 체계에 해당하는 거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사실 지금은 사용을 여기에서 이제 이거 연관해서 이렇게 연결은 안 되겠지만, 자, 얘는 하나의 데이터가 전송되어지는 크기의 형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와 관련되는 비트 체계 쪽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아래쪽을 이제 쭉 보셨을 때 지금 메모리의 마지막 주소를 16진수로 표시한, 그러니까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소 체계 관련해서 직렬 4개, 이거에 이제 포인트 이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셔요. 여기에 4개가 있죠. 4개를 연결하겠다. 주소 체계에 연관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직렬에 해당하는 연결이기 때문에 역시 이 4개에 대한 게 주소 체계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변화. 그래서 지금은 512 곱하기 저기 4개, 이 4비트의 4개가 아닙니다. 4개 할 때 4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4개를 직렬로 연결했으니까 요렇게 계산이 적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2의 지수승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512 그러면은 2의 몇 승? 그쵸? 2의 9승에 해당하는 값. 그 다음 얘는 2의 2승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의 최종적으로 11승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1개 비트에 해당하는 것이 주소 체계 표현에 쓰여지고 있다. 11개 비트가 주소 체계에 쓰여지고 있다라는 결론이 이제 난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로 이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소를 16진수로 표시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1개 비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진값 11개를 빼곡히 채우는데, 자, 이때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 시작을 당연히 뭐부터 출발하겠어요? 그렇죠. 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게 뭐 11개든 5개든 1개든 0부터 출발하겠죠. 그러면 마지막은 항상 뭘로 다 채우겠어요? 그쵸, 1로 다 채우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마지막 주소라고 하면 이 11개 비트가 1로 모두 다 채워진 형태. 이렇게. 이게 마지막 주소. 처음 주소라고 했으면 0으로 다 채워져 있었겠죠. 그죠? 자, 이것
이게 이진값이죠. 근데 이것을 뭘로 표현하래요? 16진수로 표현하래요. 16진수로 표현. 그러면은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4개씩 쪼개면 되죠. 4개씩 쪼개죠. 그렇게 해서 가중값 8421에 해당하는 것을 8421을 각각의 자리에 적용했을 때 1로 표현되어진 가중값 자리를 모두 더해서 표현해라. 우리 진법 변환에서 배우신 내용이죠. 예,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111로 되어 있는 경우는요.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을 모두 다 하는 형태니까 15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죠. 얘도 15에 해당하는 값. 자,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가 0인 상태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1만 돼서 얘는 7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인데 우리 16진수에서 15는 15라고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얘를 F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종 결론은 바로 7F, F에 해당하는 16진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게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정답을 찾으시면 바로 3번에 해당하는 것을 정답으로 채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아마 이제 조금 이 부분은 익숙한 문제 형태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좀 어려우실 텐데 지금부터 조금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예, 지금부터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아까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린 거 직렬로 연결하는지 병렬로 연결하는지에 따라서 주소책에 해당하는 비트 자리값 거기에 곱해지는지 혹은 데이터 표현에 사용되어지는 뒷자리 그러니까 데이터 비트에 해당한다라는 건 뭐냐면 해당 비트를 통해서 데이터가 입력이 돼서 들어가거나 데이터가 출력이 돼서 나오거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입출력과 관련되는 비트 자리값 요 부분에 변화가 있느냐 이게 이제 다르다라는 거 그거 이제 포인트 좀 잘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까요? 문장의 형태로. 자,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 내용을 보시면서 한 번 더 구문으로 정리를 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 그대로인데요. 자, 512에 대한 건 주소 표현 체계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곱하기 4비트의 4는 입출력, 그러니까 데이터 입출력을 위한 비트 수, 입출력선에 대한 비트 수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직렬로 연결을 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주소선 부분의 램 개수만큼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병렬로 연결한다 그러면 입출력선 이 부분에 램의 개수만큼을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 이제 일단 1차적인 구분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계산해 보신 것처럼 512 곱하기 4개였으니까 2의 지수승으로 표현하면 2의 9승 곱하기 2의 2승. 그러면 2의 11승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었던 거고 11개 비트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에 해당하는 이진 값은 1로 모두 채워진 값. 근데 요거를 이제 16진수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4개 자리를 쪼개서 16진수로 표현을 하면 7F, F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어때요? 되셨나요? 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관련되는 문제는 조금 생소하다 싶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요, 또 그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서 배우셨던 내용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점검하고 문제 형태, 응용되어지고 유형을 파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들을 이제 풀어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 이제 10개 문제에 해당하는 거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뒤쪽에 이제 계속 또 이어지는 문제들 다음 시간에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